오늘은 대리 들어갈 차례죠. 교재에 보시면 105쪽입니다. 105쪽. 대리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은 앞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거죠. 대리인이 행위를 직접 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있는데 수험상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확인 차원에서 보시면 일단 우리가 지금 대리라는 것은 뭘 대리하는 거냐면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거예요. 의사표시죠. 그러면 법률 행위는 우리가 구별했던 게 재산상의 법률 행위와 이제 가족법상 신분행위가 있는데 그 신분행위는 성질상 대리가 적용될 수가 없겠죠. 대리로 혼인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신분행위가 나오는데 신분행위는 마지막에 대리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그 기역에 사실행위가 있어요. 사실행위는 의사표시하고 전혀 관련 없기 때문에 사실행위도 대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니은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니은에 줄거두시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의사표시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통설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3번에 보면 불법행위 나오죠. 대리인이 불법행위 저지른 것이 본인에게 귀속될 리는 없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도 대리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럼 정리하면 이제 대리가 적용되는 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재산상의 법률행위 그리고 두 번째로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이건 대리가 적용되고요. 그럼 대리가 적용 안 되는 건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신분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신분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는 대리가 적용될 수 없다. 적용되는 것들을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1번의 사자, 2번의 대표, 3번의 간접대리인데 2번, 3번은 보실 필요 없고요. 사자만 좀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이 사자죠. 그러니까 대리와 다른 점 우리가 이제 대리를 오늘 계속 공부할 텐데 그러니까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 병이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대리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결정하는 거죠. 대리인이 결정을 해서 상대방과 행위하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게 이 대리인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되지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마저 없으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볼 텐데 만약에 을과 병이 법률 행위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의사결정 과정에 흠결이나 하자가 문제가 되면 그 흠결이나 하자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대리인이에요? 누가 행위한다고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죠. 그럼 전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와 관련되는 건 전부 다 대리인 기준으로 봐요. 근데 사자라는 것은 본인이 심부름을 시키면 사자는 그걸 행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린 애기들 있죠. 3살, 4살 먹은 애기들도 사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심부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의사 능력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기면 그 사자를 기준으로 할까요? 본인 기준으로 해야 돼요. 본인이죠. 사자는 의사 능력 없어도 되잖아요. 대리는 반드시 뭐는 있어야 한다고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심부름하는 사자는 의사 능력 같은 거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차이점만 봐두시면 돼요. 그럼 교재 보시면 니은에 볼게요. 니은에 줄거두시면 대리는 대리인 자신이 효과 의사를 결정하나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의사 표시의 흠결이나 하자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리인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지만 사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대리인은 본인이 제한 능력자에도 상관없지만 사자는 본인이 행위 능력자에 하며 사자는 의사 능력자라도 무방하다. 사자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린 아이들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또 대리와 사자를 구별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리의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제일 기본적인 건 대리의 종류로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라는 건 뭘 임의 대리라고 하냐면 본인이 직접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갑이 의뢰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게 바로 수권이죠. 대리권을 수여해서 이 대리인이 법률행위하고 효과를 귀속받는 제도가 바로 임의대리예요. 그럼 임의대리란 말이 나오려면 대리권 수여, 수권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 선임했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법률 행위로 대리인을 만들었다. 이러면 얘는 무조건 다 뭐냐면 임의대리예요. 근데 법정대리는 이 본인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대리인을 정해주는 거죠. 그럼 법정대리는 수권이란 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수권이 아니라 뭘로 정하는 거냐면 법률 규정으로 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차이점이고, 우리가 바로 뭘 볼 거냐면 대리권의 발생 원인을 볼 거야. 그럼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란 얘기예요? 수권, 대리권 수여고요. 법정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이에요. 그렇죠? 이거 끝나면 바로 대리권의 범위를 공부할 거야. 그럼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뭘로 정해지겠어요? 임의대리는 수권행위를 하면서 범위를 정할 거고,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뭘로 정하냐면 법률 규정으로 정해요. 자, 근데 차이점 중에 또 이제 의미를 보면 임의대리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대리인을 시켜서 그 효과만을 귀속받아요. 그래서 단면적인 법률 관계가 임의대리 제도를 통해서 삼면 관계로 넓혀졌다라고 해서 얘를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는 말을 써요. 넓혔다는 거죠. 근데 법정대리는 넓혔다기보다는 이 본인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있어요. 그럼 미성년자는 누가 대리해줘요? 부모가, 친권자가 대리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임의대리예요, 법정대리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부모님한테 요즘 일 잘하시네, 대리권 드릴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리를 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법에. 그러니까 법정대리죠. 또는 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누가 대리해 주냐면 후견인이 대리해 줘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본인이라는 자가 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이 대리인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사적 자치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확장이라기보다는 보충,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첫 페이지, 앞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05쪽에 동그라미 1번이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임의대리 제도를 말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에는 사적 자치의 보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법정 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의 종류로 본 게 제일 기본적인 게 대리권 수여, 선임된 사람이 임의대리인이고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사람이 법정 대리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법률 행위로서 만들어진 대리인, 법률 행위로 만들어진 대리인이라고 하면 임의대리예요, 법정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 거의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면 법률 행위로 만들어진 대리이면 임의대리예요, 법정대리예요? 임의대리죠. 법정대리는 법률 행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들어져요? 법률 규정으로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대리의 종류 중에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거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죠. 이런 대리를 능동대리라고 불러요. 또는 적극대리라고 하고, 반면에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받기만 한다. 받는다라는 것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죠. 그래서 수동대리 또는 소극대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면 능동, 하지 않고 받기만 하면 수동. 교재에 보시면 그 107쪽에 대리의 종류라고 해서 1번에 제목만 보세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있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이고 없으면 무권, 이렇게 되겠죠.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수권행위죠. 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을이 대리권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 대리권의 성질은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리권이라는 건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수여해요. 자격이라는 건 법률 용어로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권한.
그러니까 대리권은 왜 권리가 아니라 자격이다라고 보냐면, 자, 이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이제 학설이 대립이 있는데, 이 수권행위를 무엇으로 볼 거냐? 우리 법률행위 하면 대표적인 법률행위 뭐 있었어요? 종류로 따지면.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법률행위가 뭐였냐면 계약. 일방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단독행위. 뭐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대답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건 의사표시가 청약과 승낙이 필요한 거고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통설은 이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을 뭐라고 보냐면 단독행위라고 봐요. 계약이 아니라. 그럼 단독행위라고 본다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면 을의 승낙이 있어야 대리권을 갖게 되어 승낙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얘가 이 수권행위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순간 바로 대리권을 갖는다라고 보는 게 통설이에요. 그러면 이걸 권리라고 하면 곤란하다라고 보는 게 권리라는 건 뒤에 보통 뭐가 수반돼요? 의무가 생략된 거죠. 그러면 대리권을 권리라고 봐버리면 일방적인 대리권 수여로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리권은 권리라고 볼 수 없고요. 그냥 자격을 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수권행위를 통하여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수권행위에서는 권리 의무가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보통 대리인 보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보통 권리 의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통상적으로. 보통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건 이 수권행위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수권행위를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법률 관계에서 생겨요. 예를 들어서 위임 계약을 한다. 고용 계약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요. 그럼 변호사 선임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먼저 뭘 하냐면 위임 계약을 먼저 해요. 위임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을 바탕으로 대리권을 줘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자기 직원에게 대리권을 줍니다. 회사 업무에 관해서. 그러면 대리권을 줄 때 그 전에 회사와 직원 사이에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고용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하고 이걸 원인으로 하여 대리권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건 수권행위가 아니라 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위임이나 고용 계약. 그래서 이걸 우리 민법이 뭐라고 부르냐면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불러요. 민법 128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용이나 위임 계약이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 되는 거고, 이걸 학자들은 기초적인 내부 관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과 이런 위임 계약 같은 것이 수권행위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인된 법률 관계라는 말은 법정 대리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임의 대리에서만 쓰는 거예요? 이 법정 대리에서 쓸 수 없는 말이죠. 이건 뭐의 원인이 되는 거냐면 수권행위. 자, 원인된 법률 관계가 만약에 종료되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예를 들어 잘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대리권만 남을까요? 대리권도 소멸할까요? 소멸하죠. 그러면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돼요. 그래서 임의 대리에서 나오는 소멸 사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고 두 번째는 수권행위의 철회. 대리권 수여를 철회하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 우리 시험에 한번 간단하게 나온 게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다라고 나왔어요. 오해 있어요? 틀리죠. 공통 소멸 사유가 아니라 이건 어디서만 나오냐면 임의 대리. 임의 대리에서만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와 수권행위의 철회. 교재를 한번 볼게요. (114쪽을) 한번 보세요. 먼저 보고 114쪽. (114쪽에) 대리권의 소멸 나오죠.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127조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 127조는 그 1번에 나온 것처럼 공통된 소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공통 소멸 원인으로 자 제1호의 본인의 사망. 본인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 그리고 2호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그러니까 대리인한테 걸리는 건 세 가지예요.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요 사유가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공통 소멸 사유예요. 한정 후견 개시 들어가면 틀리겠죠? 성년 후견 개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년 후견 개시는 예전 용어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한정치산이에요? 금치산이에요? 금치산. 그러니까 한정치산 가지고는 소멸되지 않고 성년 후견 개시까지 가야 소멸돼요. 그래서 공통 소멸 사유는 본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본인은 뭐만 나와요? 본인은 사망만 나오고 대리는 세 가지가 나오죠. 대리는 뭐 있어요?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울 때는 파산, 금치산, 사망. 그래서 파김치가 되어 사망했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근데 금치산이라는 용어가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성년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는 아니니까 조심하시고 요 사유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공통적으로 소멸되는 사유에 해당이 돼요. 물론 소멸 사유와 선임 불가 사유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에요. 이 파산자들 보면 일이 잘못돼서 파산하지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런 사람 대리인으로 쓰겠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파산자가 아니었는데 대리인으로 활동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경제적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소멸 사유로 규정한 것이지 선임 불가 사유는 아니에요. 금치산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금치산자가 늘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쓰겠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안 그랬는데 대리인으로 활동하다가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인간적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소멸 사유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 불가 사유가 아니라 소멸 사유. 요건 이제 공통 소멸 사유고요. 그럼 128조 볼게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그럼 법률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이면 임의 대리요, 법정 대리? 법률행위니까 임의 대리죠. 법정 대리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라고 했고 임의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전조니까 127조 공통소멸 사유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이거 이외에 자, 첫 번째가 나옵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죠.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숙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그래서 임의 대리에만 나오는 특유한 소멸 사유가 밑에 괄호 1번에 보면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괄호 2번에 숙권행위의 철회. 요건 법정 대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임의 대리만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계속 볼게요. 그래서 요건 임의 대리에서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 수여되는 이 숙권행위에는 방식의 제한이 있느냐? 이건 뭐 숙권행위는 방식의 제한이 없죠. 불요식행위입니다. 보통은 이제 위임장을 작성해서 주는 게 보통인데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말로 해도 되고요.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그 교재 108쪽 계속 볼게요. 108쪽. 108쪽에 대리권의 의의 나와 있죠. 둘째 줄 가운데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즉 권리가 아닌 뭘로 보냐면 권한으로 봐. 권리가 아닌 권한. 자, 밑에 셋째 줄에 가운데 줄 그어두세요.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리행위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입장. 그러니까 지금 을하고 병하고 법률행위를 했어요.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되고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요.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럼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하라는 거예요. 효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이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발생 원인인데 1번의 법정 대리권은 뭘로 발생하냐면 법률 규정. 가로 1, 2, 3번 보실 필요 없어요.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2번에 보면 임의 대리예요. 임의 대리는 첫째 줄 가운데 뭐로 발생한다고 되냐면 숙권행위죠. 자,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제목 1번에 단독행위. 숙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
괄호 2번에 보면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고용, 위임 이런 계약이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했고 괄호 3번의 제목에 분류식 행위라고 되어 있죠. 방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대리권의 범위가 나오는데 법정 대리권의 범위 뭘로 정하겠어요? 법률. 그러니까 보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번에 임의 대리권의 범위 뭘로 정하냐면 수권행위를 통해 정해요. 자, 밑에 체크 플러스 박스가 있죠. 별표 2개 두시고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리고 2, 3, 4, 5번, 7번, 2, 3, 4, 5, 7번 동그라미 해두세요. 특히 2, 3, 4, 5번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7번은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들이니까 잘 보시고 판례는 여러 개 나오는데 이 판례들은 암기하시거나 그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수여된 대리권이 있으면 그 대리권 범위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해도 돼요. 근데 그 대리권 수여와 반대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다. 그러면 매매계약의 대리권이 있으면 매수인에게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매계약이라는 건 재산권을 넘겨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의 대리권이 있으면 대금 수령 권한도 있어요. 더 나아가 포괄적 매매계약의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까지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대리인에게 돈 좀 받아오라고 대여금 좀 받아오라고 대리권을 주면 얘가 가가지고 채무 면제해주고 올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인정이 안 되겠죠. 또는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체결된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되겠죠. 계약 체결과 해제는 반대되는 거니까. 자, 교재 한번 볼게요. 2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으면 대금 받을 권한이 있고 3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연기 권한도 있어요. 근데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는 말이 나오려면 앞에 어떤 말이 같이 나와야 되냐면 포괄적이란 말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연기해 줄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대여금을 수령할 대리권에는 대여금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돈 받아오라 했더니 가서 면제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 및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가진 경우에 담보 설정 후 계약 해제권은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소비대차 계약의 예를 들고 있지만 매매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매매계약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느냐? 그런 권한은 없어요. 해제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본인이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해제나 취소를 하려면 별도 수권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다. 그럼 계약이 체결되면 대리권은 그대로 남을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의 대리권이 있었다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대리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해제하려면 별도 수권이 또 있어야지 예전 대리권 가지고 해제할 수는 없다. 중요한 판례고 6번은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세요. 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매 입찰 대리권은 강제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가서 너 나 대신에 입찰 좀 경매 입찰 좀 해줘라고 했더니 가서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해줬다. 반대되는 행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떤 대리권을 줬냐면 예금계약 좀 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대리인이 가서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된 예금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부지런도 하죠. 이런 권한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권행위를 통해서 범위를 정하고 이를 해석하면 좋은데 문제는 정하지 않았을 때가 생겨요. 오른쪽에 118조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제1호 보존행위, 제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대리권의 범위예요. 대리권의 범위. 그럼 대리권의 범위에서 첫 번째 법정 대리는 뭘로 정한다고? 법률. 그러니까 얘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법률로 정하니까.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임의 대리인데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적인 지금 판례들을 본 거잖아요. 판례들 쭉 본 게 지금 뭐 있냐면 매매계약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다.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라고 봤고요. 첫 번째 판례 봤고 그리고 매매계약의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어요. 근데 대여금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줬더니 가서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은 없는 거고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줬다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는 없다. 이게 지금 판례를 쭉 본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권행위에서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정함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정함이 없으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118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18조라는 규정은 만약에 수권행위에서 범위를 명확히 정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죠. 언제만 적용되는 거냐면 정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충적인 규정이에요. 보충적인 규정. 그러면 이 118조에서 정하고 있는 게 이제 보존행위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용계량행위. 그리고 이제 나와 있지는 않는데 같이 논의하는 게 처분행위가 있어요. 처분행위. 자, 보존행위라는 건 뭐냐면 보존행위는 현상 유지행위예요.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본인의 가옥을 수선하고 있다. 본인의 가옥을 수선한다는 대리계약을 하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 본인 부동산이 미등기. 그래서 등기했다. 미등기 부동산을 대리하여 등기해줬다?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하는 거고요. 또는 소멸시효.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게 소멸시효.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이라고 했냐면 10년. 10년 지나면 채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이를 중단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예요. 그럼 이런 보존행위는 얼만큼 할 수 있느냐? 이건 무제한할 수 있어요. 무제한. 근데 현상 유지는 무제한할 수 있는데 이용계량 행위는 무제한이 아니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성질이 변하게 되면 이건 권한 내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초과하는 무권대리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보는 게 이런 거죠. 우리 본인이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예금을 다 빼서 주식으로 바꿔줬다. 그럼 예금을 주식으로 바꿨다. 성질이 동일해요? 달라져요? 달라지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는 예금을 사채로 전환시켰다. 역시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로 보고요. 또는 뭐 지목, 토지의 지목이나 형질을 변경시켰다. 뭐 전을 답으로 바꿨다. 이렇게 성질이 달라지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하나 유의하실 점은 성질이 달라지게 되면 무권대리가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본인에게 이득이냐 손해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금을 빼서 주식으로 바꿨는데 이 주식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득이잖아요. 그럼 이건 유권대리예요? 그래도 무권대리예요? 그래도 무권대리예요. 그러면 무권대리인데 주식이 매일 상한가 치고 올라가면 본인이 흐뭇할 텐데 그러면 자기 행위로 하고 싶으면 얼른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추인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봐두시고요. 그럼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갑이 본인이에요. 본인. 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무이자로 무이자. 근데 병이라는 갑의 대리, 얘가 대리인인데요. 얘한테 채무자랑 말을 잘해서 이 무이자를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을 대리인이 말을 잘해서 일정에게 이자를 받기로 약정을 했다. 그럼 이건 성질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건 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금에서 사채로 바꾸는 건 성질이 달라지는 거지만 이건 어차피 개인에게 빌려준 돈이잖아요. 그럼 성질은 그대로고
개량을 했죠. 가치를 증가시킨 거니까 이런 것들은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느냐? 대리권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는데 집 팔아버리고 이런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좀 틀리게 한번 해보려고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냈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처분행위. 그럼 끝에 처분, 매각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만 앞에 뭐예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이에요. 그럼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한다는 건 실제로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현상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봐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표가 나와 있죠. 표. 112쪽에요. 112쪽의 표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 다 적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12쪽에 대리권의 제한 나오는데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괄호 1번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괄호 2번에 공동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대리권의 제한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공동대리 규정이 있고 자 먼저 조문을 보죠. 124조.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와 법률행위를 한다는 이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에서는 자기, 자신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계약이라고 불러요. 자기계약. 동일한 법률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뒷부분에서는 쌍방 대리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단서조항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자, 두 가지가 나오면 첫 번째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대리권의 제한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동대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조문을 읽어봤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는 게 나와요. 언제 허용할 수 있냐면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허락이 있으면. 본인이 허락하면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허락했다는 건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조심하실 점은 채무의 이행인데 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없는 채무를 말한다. 그러니까 다툼이 없다는 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채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행된다고 해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새로운 충돌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이미 다 완성된 채무를 이행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보면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 을한테 야, 내 아파트 좀 팔아주라 라고 대리권을 줍니다. 그럼 자기계약이라는 건 이 아파트를 누가 사는 거예요? 대리인 자기가 사는 거죠.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볼 염려가 생겨요?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인난과 매수인난이 있다. 그럼 매도인은 누구냐면 갑인데 그걸 누가 대리해 준다고요? 대리인 을 도장 찍고 매수인은 을. 이게 자기계약이죠. 그럼 결국 을이 자기 집에 혼자 침대에 누워서 매매계약서 혼자 쓰는 거예요. 가격도 자기가 정하고. 그럼 누가 피해를 보냐면 본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본인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걸 금지한다는 거고 쌍방대리라는 건 갑이 을한테 아파트 좀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마침 병은 아파트를 하나 사줘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럼 매도인은 갑의 대리인 을이고 매수인은 누구야? 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누가 혼자입니까? 을이. 그럼 둘 중 한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에 본인이 대리인 나 아파트 좀 팔아줘. 근데
필요하면 당신이 사도 돼라고 뭘 해줬냐면 허락을 해줬어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특별하게 더 언급할 건 없고 두 번째가 이제 요 문제인데 대리인이 이 본인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대리인이 본인에게 돈을 빌려줬고요. 변제기가 11월 21일이에요. 변제기도 이제 1월이죠. 변제기도 이제 도래했어요. 그러면 돈 빌려준 게 있고 변제기도 도래했고 얘가 금전을 출납할 대리권이 있다면 자기 혼자 본인 통장에서 1억 원을 인출해가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된 거고 이건 지금 다툼이 없는 거죠. 만약에 얘가 돈을 안 받아가면 오히려 본인이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될 판이에요. 얼마든지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변제기가 4월 21일이에요. 그러면 아직 변제기가 한 3달 남았는데 을이 아유 돈 필요한데 뭐 오늘 가져가자라고 하면서 가져갔어요. 그럼 본인에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런 거는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채무기 때문에 이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을이 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고 변제기도 도래합니다. 근데 얘가 돈으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 부동산으로 변제받아 갈게. 우리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대물 변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1억 원 받을 거 있고 변제기도 도래했는데 돈으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받아가는 계약을 혼자 체결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에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건 뭐 암기하실 내용이 아니라 이게 이행되면 채무의 이행이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냐 없냐를 구별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보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인데 그럼 나중에 대금 주고받고 서류 넘겨주면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법무사는 매도인에게도 서류를 받고 매수인 서류도 받아서 혼자 가서 등기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쌍방대리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 신청 행위는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완성된 걸 이행하는 거예요? 완성된 걸 이행하는 거죠. 그럼 등기 신청의 쌍방대리가 인정된다라는 거죠. 자, 교재를 한번 볼게요. 일단 112쪽에 그 동그라미 2번 예외 기억 니은 제목에 좀 줄 거두시고요. 맨 마지막 줄에 줄 거두세요. 맨 마지막에 본인의 금전을 출납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에게 빌려준 금전을 받는 방법으로 변제기에 본인의 예금에서 인출하는 것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변제기도 도래했고 채권이 있으면 이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거죠. 맨 113쪽에 맨 위에 줄 본 거고요. 그럼 둘째 줄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또한 채무이행의 뜻을 확정하여 이에 준한 행위. 그 다음에 줄 거두시면 부동산의 이전 등기 신청도 이에 충돌이 없는 한 무방하다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 행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쌍방대리 가능하다. 근데 그 판례박스가 있는데 거기 제목에 별표하고 줄 거두세요. 자,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 행위 효력은 무효다라는 게 판례고요. 출제됐던 판례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찰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입찰에 참여한 2명 이상을 대리해서 혼자 경매 참가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낙찰되면 한 사람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대리하여 입찰했다면 그건 무효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대리 조문 나오는데 119조 보시면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 아니라 뭐가 원칙이라고 되냐면 각자 대리예요.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공동대리가 되려면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셋째 줄에 별표하고 줄 거두세요. 대리인이 수인일지라도 원칙적으로는 뭐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 그래서 가끔 이 시험에 나오는데 나오면
어렵게 나온 적은 없고요. 전부 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뭐 공동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틀린 지문. 또는 뭐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옳은 지문. 거의 제목 가지고 출제했었고요. 그래서 대리인이 수인이다.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근데 대리인이 수인일 때 만약에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가 별도로 정하면 그때서야 공동 대리가 된다. 그러니까 원칙이 각자 대리라는 점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갑에게는 A, B, C라는 대리인 세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갑이 얘들아 내 아파트 좀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줬다면 원칙은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서 팔아야 돼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왜냐하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얘들은 전부 다 개별적인 대리권이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이 본인이요. 야 너희들 이거 내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니까 좀 신중하게 해. 같이 해라고 얘들을 대리권 수여하면서 공동으로 묶었다면 이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 공동대리. 그러면 공동대리가 되면 뭘 공동으로 해야 되느냐? 의사 표시까지 공동으로 해야 될까요? 의사 결정까지 공동으로 하면 될까요? 의사 결정까지. 의사 결정 공동이고요. 예를 들어서 A는 4억에 팔자, 얘는 5억에 팔자, 6억에 팔자 이래서 5억에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지금 이제 뭘 결정한 거냐면 의사결정을 5억에 팔기로 한 거죠. 그러면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할 때 전부 다 같이 할 필요는 없죠.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럼 여기서 공동이라는 건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뭐라고 불렀죠? 하는 거. 두 개 있었어요. 하는 거랑 받는 게 있었잖아요. 하는 대리는 능동대리. 그렇죠? 능동대리. 그럼 능동대리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자, 능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하는 거라고요? 대리인이. 그럼 의사결정을 누가 했겠어요? 대리인이 했겠죠. 그러니까 능동대리의 경우에 의사결정은 반드시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반면에 이번에는 의사표시를 받기만 해요. 수동대리죠. 그러면 수동대리의 경우는 의사결정을 누가 할까요? 대리인이에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의사결정에서 표시하는 걸 받기만 하는 게 수동대리잖아요. 그러면 받기만 하는 수동대리에 있어서 본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받는 것도 우르르 다 같이 받아야만 본인이 보호될까요? 아무나 받아도 똑같아요. 똑같죠. 어차피 결정은 얘가 한 거고 이들은 받기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수동대리는 반드시 공동으로 할 필요 없고 각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볼게요. 일단 113쪽 핵심적인 내용 봤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114쪽에 니은의 수동대리 나오죠. 수동대리. 공동대리라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대리는 각자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대리에서 시험에 나오면 원칙, 각자 대리냐 공동대리냐를 묻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 혹시라도 좀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대리 제한에서도 각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은 다 보셨죠? 공통소멸 사유와 임의대리의 특이한 사유. 그러면 저 좀 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 공통소멸 사유. 본인은 뭐 있었어요? 본인은 사망. 대리는 세 가지 있었어요. 세 개. 뭐 있었죠? 사망, 성년 흑연 개시, 파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게 두 개 있었어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고용이나 위임계약 끝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수권행위의 철회. 이건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특이한 소멸사유. 신뢰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러신지 아니면 가정에 우환이 있으신지 이렇게 힘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깨 좀 아무래도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깨 좀 풀고 좀 쉬셨다가 보시.